그 말은 올해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니어스 법안이 나오고 실제로 실행되려면 1년 정도가 보통 걸리거든요. 제대로 되려면은. 좀 사람들이 실망해서 떠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을 때 그때 조금씩 또 줍는 거를 좋아해서 올해 한 그래도 하반기쯤에 지금 코인베이스랑 전통금융은행이랑 싸우면서 클래리티 법안도 막 표결 늦어지고 하면서 다 전반적인 좀 일정이 밀렸는데, 그래도 올 말쯤에는 그래도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정수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좀 슬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코인만 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즘에 이제 뭐 말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특히 뭐 알트코인 쪽은 뭐 진짜 막 처참한 수준으로 막 가 있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시즌 종료, 뭐 그러니까 코인 시장 시즌 종료됐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저는 애초에 시즌이라는 거는 사후적으로 저는 붙이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즌이라는 게 존재하나? 그러니까 그걸 미리 예측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시즌이 온 적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작년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내러티브가 뭐 미국 정부와 이제 월스트리트이 코인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좀 큰 혁명이 있을 거다. 지금 사지 않으면은 월스트리트가 미국이 살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상 앞으로 못 사는 시기가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미국과 그 월스트리트이 하는 거는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사실 탈중앙화잖아요. 블록체인이 탈중앙화의 반대가 사실 중앙화인 건데, 점점 이제 큰 플레이어들이 정부 같은 애들이 더 막 크게 모으거나 아니면은 개인들은 개인적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그냥 ETF나 아니면 그냥 홀딩 뭐 DAT라고 하는 트레저리 회사들, 코인을 모으는 걸 그냥 업으로 하는 회사들의 주식을 가짐으로써 그냥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쪽으로 흘러가면은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탈중앙화에는 좀 안 맞는 좀 반대로 가는 측면이긴 하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는 코인 쪽을 맥시로 이제 하던 분들은 이 방향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하면서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쩌면은 월스트리트가 뭐 미국에서 사실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하려면 할 수 있는 좀 부분이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정직하게 시장에서 사서 오른다기보다는 모으려면은 그냥 OTC로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비싸지지 않게 그냥 딜로 사오고, 팔 때는 또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은 또 가격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 내러티브가 개인 투자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걸로 아직 뭐 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방향성 자체는 사실 기업이 사듯이 정부나 이런 뭐 금융사, 연기금 이런 데들이 갑자기 1년 만에 살 수 있는 막 뚝딱 살 수 있는 거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 법안이나 규제 환경이 좀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년부터 있었던 코인의 긍정적인 내러티브는 사실 진짜 주식처럼 좀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드는 내러티브인 것 같고, 그전에는 사실 개인들만의 판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페이스가 빠르고 1년 안에도 막 3-4개씩 테마가 왔다 갔다 바뀌고 이렇게 했다면은 요즘은 조금 주식화 되어가지고 조금 천천히 타이밍이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코인 쪽은 긍정적으로 결국에 방향성 자체는 스테이블 코인 쪽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요즘에도 토크나 주식이나 뭐 이런 RWA 쪽, 뭐 프라이빗 크레딧 쪽 그런 대출 시장을 또 이런 RWA로 함으로써 좀 많이 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타이밍이 오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 같이 뭐 어디가 어디를 어느 정도까지 뭐 규제를 관장을 하고 뭐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규제 당국이 확실하게 자기네에게 선을 나누는 그런 법안이 좀 통과되고 시행까지가 되어야 좀 본격적인 좀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올해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니어스 법안이 나오고 실제로 실행되려면 1년 정도가 보통 걸리거든요. 제대로 되려면은. 클래리티도 이번에 되고 나서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려면 올해 저는 하반기나 내년쯤부터 본격적으로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그때쯤에는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올 거다라기보다는 그때는 그래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지금 올해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스테이블 코인을 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좀 수혜를 볼 만한, 그러니까 코인 시장은 아니지만 코인을 다루는 회사들은 또 먼저 반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트레저리 회사들보다는 이제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순수 스테이블 코인 회사나 코인베이스 같은 그 서클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나누는 그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저도 조금 서클은 정찰병을 좀 갖고
갖고 있고 네. 좀 $70 정도 초반에 이제 들어가 놨는데 서클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계속 이제 그 3년 동안 뭐 베센트 재무장관 말로는 10배 이상 키울 거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정도로 저는 실제로 뭐 3년이 아니더라도 5년 안에 무조건 그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또 스테이블 코인만의 특별한 또 장점도 있고 미국과의 그런 좀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3년을 진짜로 기다리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없다 보니까 좀 서클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갑자기 엄청나게 단기 자금이 몰려서 튀었다가 좀 떨어지기도 했고 네. 좀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실망해서 떠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을 때 그때 조금씩 또 줍는 걸 좋아해서 올해 한 그래도 하반기쯤에 지금 코인베이스랑 전통금융은행이랑 싸우면서 클래리티 법안도 막 표결 늦어지고 하면서 다 전반적인 네. 좀 일정이 밀렸는데 그래도 올 말쯤에는 그래도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아주 단순한 그냥 생각으로는 다른 자산들이 다 오르면 결국에는 안 오른 데를 찾잖아요. 그쵸. 모든 건 다 그렇거든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안 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코인만 안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코인도 간다고 봐야 될 거로 저는 판단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올해냐 뭐 내년이냐 그리고 지금 다 가고 있는데 당장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코인을 사냐 이걸로 이제 고민인 거죠. 맞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뭔가 좋은 분위기는 없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타이밍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 어디가 먼저 갈 거다라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어렵죠. 분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내가 모르는 분야는 좀 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아는 분야는 집중을 하더라도 모르는 분야는 분산을 해야 되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다 모든 게 이제 오르는 시장이 계속 지속되면은 안 오른 데를 결국에 이제 추가 유동성은 찾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코인이 될지 네. 아니면은 지금 안 오른 가치주들이 될지는 좀 모르는 거다 보니까 그런 쪽은 아예 분산을 해놓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다 보니까 저는 지금 가장 주도하는 내러티브가 유지되는 때까지는 계속 그 주도하는 내러티브에 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뭔가 공격적인 타이밍에서 방어적인 타이밍으로 좀 꺾이는 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좀 가치주들이 꿈틀꿈틀하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주시하고 있다가 코인과 가치주들이 꿈틀꿈틀하는 타이밍 때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갖고 있고 근데 항상 그 투자라는 게 이런 타이밍이 왔다가 또 하루 만에 갑자기 이런 타이밍이 왔다가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쭉 네. 이어져 있다 보니까 그 개구리처럼 그 물이 서서히 끌어가는 거를 좀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매달 조금씩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지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지 내 스스로 내 모든 게 지금 현금화돼 있다면은 내가 이대로 또 투자를 했을까라고 되물어보는 좀 연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스트래티지나 뭐 이런 회사들을 많이 주가 빠져 있거든요. 네. 약간 조금 최근에 뭐 반등수 조금 했지만 여기에 조금 비트코인의 미래를 좋게 보시고 뭐 베팅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까요? 왜냐면 유일하게 안 갔기 때문에 얘는 간다. 그리고 지금 미리 사겠다. 저는 원래 레버리지 베팅을 좀 싫어하고 네. 그러니까 실제 레버리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떨어질 게 예상되는 때에 실제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뭐 부동산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뭔가 레버리지 상품으로 아예 만들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계속 녹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뭐 청산이라는 위험도 있고 실제로 이런 트레저리 회사, 코인 트레저리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레버리지를 또 수익률을 더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거에는 나는 베팅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순수하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성장에만 베팅을 하고 싶은데라는 입장에서는 그런 옵션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리스크를 져야 되는 옵션으로 선택지로 생각이 돼가지고 뭐 진짜 뭐 비트마인이나 샤프링크나 뭐 스트래티지 같은 거는 저도 원래부터 건들지는 않았었고 옛날에는 스트래티지도 ETF가 없었다 보니까 그 주식 뭐 예수금이나 뭐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려고 할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 비트코인 투자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스트래티지로 간접 투자하는 의미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ETF가 다 생기다 보니까 굳이 얘네 트레저리 회사들이 레버리지 외에 갖고 있는 장점이 뭐지? 그리고 그 레버리지 효과로 오는 그 장점이 개별 주식을 투자함으로써 생기는 단점을 리스크를 커버하는 건가? 이 대표의 리스크도 있을 거고 이 회사 자체의 리스크도 있을 거고 뭐 자금 조달이나 뭐 이런 거에 리스크도 있을 텐데 그런 걸 다 상쇄하고도 남는 장점인가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그런 쪽은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물려 있으시니까 한국 분들이 오르면 좋겠다고 희망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안 좋게 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코인 쪽은 뭐 과거에 이 어떤 사이클 아까 뭐 사이클 없다고도 얘기를 하셨지만 과거에 어쨌든 차트를 보면은 뭐 4분의 1토 막씩 막 나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한 절반까지 정도 아직 절반까지는 못 왔죠. 1억 7천에서 뭐 한 1억 2, 3천 정도니까 약간 좀 내려왔는데 여기서 추가 하락도 우려가 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이제 약간 원래 많이 떠났나요? 이제는? 골수 투자자 분들끼리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이 더 붙느냐 안 붙느냐.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또 이제 애초에 아예 안 건들 거니까 네. 뭐 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시장인 것 같고 더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방향성 베팅, 코인 쪽을 많이 골수로 많이 하시던 분들의 어떻게 보면 시장이기 때문에 원래는 연준 의장이 좀 바뀌면서 뭔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뭔가 막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작년엔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5월만 되면 뭐 좋아지겠다 했는데 지금 약간 그런 마음도 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연준 의장이 코인 시장과 큰 막 직접적인 연관은 또 비트코인을 없다 산다, 보니까 연준이 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럼 아직은 26년은 주식에 해겠네요. 저는 주식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반기부터는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있긴 해요. 금, 은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은 요즘 뭐 은 폭주하고 있는데 금, 은은 뭐 굳이 투자 안 하고 싶다 이런 건가요? 금은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기도 하고 관심이 없다. 네. 그리고 함부로 숏을 치면 안 되는 또 분야기도 네. 해가지고 어느 쪽에 베팅도 좀 하지 않는. 네, 금은 그냥 글쎄요 간접 베팅으로 그냥 실제 귀금속을 사면은 되는 거 아닌가. 왜 금과 은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달러 기반의 자산들이 붕괴할 때는 또 금은이 또 받쳐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화방을 받쳐주는 게 당연히 뭐 있다고 하지만 상방이 10배 이상 갈 수 있는 상방이 남아있느냐로 저는 보기 때문에 3, 4년 안에 10배 갈 수 있는 정도를 최우선적으로 보고 뭐 10배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면은 뭐 한 5배 그래도 3, 4년 안에 5배 정도의 상방이 있는 거를 좀 보는데 사실 뭐 금이나 은이나 5배나 10배를 빠르게 이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자산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큰 틀에서 선택지에서 많이 좀 제외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금, 은처럼 뭐 2, 3배 오를 수 있는 자산은 뭐 금, 은 말고도 많잖아요. 그냥 뭐 아파트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일반 주식 그냥 빅테크를 살 수도 있는 거여가지고 애매하지 않나 매력이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이제 분산 투자나 어떤 이제 뭐 나름 이제 배분을 해가지고 뭐 리밸런싱을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소수에 집중하는 투자 이런 걸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잘 될 때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매번 맞춘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타협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매번 맞추는 게 뭐 타이밍을 갑자기 그때 딱 베팅해가지고 맞추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장기 투자는 뭐 몇 년간의 시간이 있고 시간이 보면서 내가 생각한 미래와 좀 다르게 흘러가는데 아니면 내가 생각한 미래가 오긴 했지만 이 베팅이 수혜를 보지는 못하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막 베팅했는데 틀렸어 이렇게 뭔가 일시적인 뭔가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뭔가 실패로 딱 낙인이 찍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이거보다 좀 더 매력적인 게 보이네 라는 정도로 좀 옮겨가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는 내 이 많은 돈을 다 몰빵해서 투자할 만큼 확신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서 분산을 한다는 뜻은 내가 가장 확신 있는 거를 빼가지고 내가 가장 확신이 좀 덜한 거에 그 베팅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빼가지고 내가 덜 좋아하는 음식에다가 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 전제 하에서는 분산을 하면 할수록 조금 기대 수익률이나 좀 위험도가 오히려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장 잘 아는 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 집중 투자랑 분산 투자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잘못하는 게 사실 자기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전문가이고 가장 확신이 있는 곳에다가 사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뭐 지식이 없고 다 모르는 곳이면은 집중을 하면 안 되죠. 사실 그때는 분산을 해야죠. 모르는 만큼 분산을 하고 아는 만큼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럼 결국에 이런 걸까요? 이제 10배 이상 커질 만한 어떤 산업군을 먼저 찾고 그 안에서 좋은 CEO를 찾고 근데 그 중에서 대형주는 아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대감이 많은 주식으로 찾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섹터 자체가 10배가 아니어도 섹터 자체는 3배 성장해도 그 안에서 수혜를 더 많이 보면 10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I 같은 거는 진짜 뭐 10배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고 그 안에서는 진짜 뭐 10배도 나오고 100배짜리도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AI나 뭐 방산 우주 같은 두 번째 그런 내러티브 외에는 다른 것들은 진짜 크게 매력이 안 느껴지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주도 좋은 것 같아요. 우주 좋죠. 우주는 진짜 아직 이제 정말 초기라고도 봐도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스페이스X가 어쨌든 보여줬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만약에 상장되면은 사도 될까요? 일반인들 기준에서 얘기할 때 그냥 일반적인 분들 좀 스페이스X 받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미래가 너무 명확해 보이잖아요. 스페이스X가 다 지배할 것 같거든요. 막 적에도 이상 막 수만 개 쏴버리고. 그래서 살려면 빨리 첫날에 사야 되지 않을까?
첫날에 사서 둘째 날에 팔아야 될까? 꼭 이제 상장하고 한 좀 있다가. 일주일 한 달 있다가 한 5배 뛰었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상장을 한다는 건 어쨌든 최고 좋은 시기일 때 상장들을 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조금 불안하다. 네, 이번에 사실 스페이스X랑 XAI를 막 합병한다 얘기하는 것도 네. 좀 흥행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스페이스X보다는 조금 스페이스X만으로는 좀 불안할 수 더 있으니까 키우려고. 더 키우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XAI는 사실 자체적으로 상장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완벽히 1위가 아니잖아요. 네. 프론티어 모델 중에서는 뭐 오픈 AI랑 뭐 클로드 제미나이가 있는데 굳이 그록에 투자할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엑싯이 사실상 막힌 회사인데 스페이스X랑 우주 데이터 센터로 붙여가지고 상장을 하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의심을 하는 게 일론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계속 작년부터 얘기를 하는 게 XAI를 엑시시키기 위해서, 붙여서 엑시시키기 위해서. 사실 자기도 우주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죠. 진짜 올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XAI의 엑싯을 위해서 좀 일부러 설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저는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꼭 마지막으로 그 오픈 AI도 어쨌든 이번에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순수 AI 전문, 그러니까 AGI 회사들이 상장하면 그거는 리스크 많겠죠. 그것도 아직 거기는 전쟁 중인데. 그렇죠. 리스크가 있긴 있죠. 저는 사실 곡괭이 파는 기업들을 더 좋아해서 결국에 이제 전 세계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돈이 이런 프론티어 모델 몇 개로 이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오픈 AI든 뭐 엔스로픽이든 그런 애들이 구독료로 이제 흘러가고, 얘네들이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다 얘네가 자기 자본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클라우드 업체들한테 임대해서 쓰는 거거든요. 네. 이런 오퍼레이팅 오펙스로 좀 이제 임대해가지고 그 원가로 해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 결국에 얘네들은 또 빅테크한테 돈을 또 내야 되는, 클라우드 업체들한테 또 내야 되는 입장이고, 네. 클라우드 업체들은 또 자본 지출을 이제 또 엔비디아 GPU 반도체 메모리 뭐 플래시나 아니면은 뭐 이런 데이터 센터 인프라 뭐 냉각 아이램 같은 네오 클라우드에다 또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에 그 안에서 이 흘러 들어오는 돈의 수혜를 보는 이 밸류 체인 안에서 경쟁이, 그러니까 병목이라는 의미는 찍어내는 족족 팔릴 정도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경쟁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 경쟁에 대한 베팅을 하지 않고, 누가 이길지에 대한 베팅을 하지 않고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베팅이 저는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오픈 AI든 뭐 엔스로픽 뭐 클로드든 제미나이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셋 다 투자하지 않는 이상 누가 이길지 경쟁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럼 한 단계 더 내려가서, 그럼 클라우드 업체들, 클라우드 업체들도 경쟁을 하고 있네. 그럼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뭐 반도체나 네오 클라우드 중에서는 네오 클라우드는 여기는 좀 확실히 병목이라서 누가 경쟁해서 이길지를 생각할 필요 없이 어딜 투자해도 오를 것 같다. 네. 뭐 이러면은 이 중에서 그래도 경쟁력이 가장 높은 걸 찾으면 더 좋겠죠. 그런 거를 찾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네오 클라우드 쪽을 하는 것 같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은 사실 너무 분산돼가지고 이 수혜가 크기가 좀 작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스윗 스팟을 좀 잘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물론 뭐 연 수익률 10% 20%도 뭐 충분히 좋은 수익률이지만, 그거보다는 한 번 더 좀 잘 돼가지고 내 인생도 한번 바꿔보려는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이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공격적이고 되게 좀 위험한 투자 방법일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그렇게 해야 또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면은 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거든요. 어찌 보면 물론 이제 목숨 내놓고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정수 작가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결국에 내가 무언가를 한 거에 대한 책임도 또 내 거니까, 번 돈만 내 거고 뭐 잃은 돈은 네 탓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흐름이 AI라는 거는 사실 부정할 수 없으니 맞아요. 이 안에서 또 좋은 선택들을 좀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정수 작가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본 것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저도 작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